이제 4시간 뒤면 공식 선거운동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면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 문이 열립니다. 결전을 앞둔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권의 실정이 코로나에 묻히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두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역구 후보로도 맞붙은 서울 종로에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원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종로 숭인동 동묘앞역입니다. 제 뒤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이낙연 후보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 평창동부터 이곳 숭인동까지 종로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이 후보는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난극복위원회를 더 훨씬 빈번하게 가동하면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선거 기간 내내 이 후보가 다른 곳에 지원 유세를 다녔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이곳 종로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원 유세를 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다른 민주당 지도부는 마지막으로 경합 지역을 찾았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에겐 험지라 할 수 있는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협조해서 원내 일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의 발목 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대표는 곽상원 후보가 출마한 충북 고은 옥천 영동 괴산을 찾았습니다. 곽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만큼 상징성이 있는 일정이란 해석입니다. 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지금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네요. 네, 황교안 후보가 잠시 뒤 이곳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평창동 골목 유세를 돌다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앞서 황 후보는 오늘 오전 보신각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윤석열은 쫓겨나고 조국 후보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황 후보는 오늘 지역구 경쟁자인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종로 상인 간담회를 열었고 이 상인회가 그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 측은 이 정례 친목 모임에 참석했을 뿐 이 후보가 이 모임을 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등 다른 지도부는 오늘 어디를 찾았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수도권을 누볐습니다. 수도권이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앞서선 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의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를 경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2004년 총선 당시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바 있죠. 그때처럼 이 코로나19가 다른 이슈들을 모두 뒤덮은 사이에 여권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으니 그걸 막게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그럼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연결해서 내일 선거의 목표와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까지 포함을 해서 몇 석이나 얻을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비례정당 의석수는 저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역구에서는 130석 정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130석인데 130석이라는 목표의 근거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저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뭐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또 뭐 외부에서 실시한 그런 결과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그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뭐 130석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얼마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즉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범진보 180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분의 뭐 희망사항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뭐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쉽게 달성되기 어렵고 다만 저희는 뭐 그 숫자를 떠나서 확실한 일당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 뭐 2, 3년 동안 야당이 해왔던 그런 국회 파행 또 발목 잡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고 현재 당면에 있는 이런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에게 좀 힘을 몰아주고 원내 안정적인 확실한 일당을 만들어 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국민들께 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지역을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수도권과 이른바 PK 지역이죠. 부산, 울산, 경남까지인데 이 두 지역 일단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석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지금 선거 결과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수도권 지역은 사실 저희가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서 좀 의석수를 많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역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뭐 예상이 어느 정도 뭐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뭐 강원, 충청 지역 그리고 그 부산 경남 지역도 한두 달 전까지는 저 입장에서 좀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또 문재인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좀 올바른 일이 아니겠는가,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이 과연 의석수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변을 부동층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20여 년 전에 IMF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라고 하는 이런 세계에서 없었던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 위기도 제2의 금모으기를 하는 그런 투표를 해주시면 문재인 정부가 보다 더 힘을 내서 더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정당 투표, 비례 후보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 기호는 5번, 그리고 투표용지의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은 역시 똑같습니다. 미래통합당 몇 석까지 얻을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몇 석까지 얻는다는 목표보다도요,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의 이 독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여기에 오히려 좀 목표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당한 위기 의식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선거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3년간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국정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국난을 활용을 해서 이 분위기를 활용을 해서 그 문재인 정권이 의회마저 독점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가 균형과 견제가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완전히 사법, 언론, 의회 뭐 이런 것들을 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거의 싹쓸이한 형편이라서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의 국가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견제의 힘을 최소한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어제부터 말씀하시는 게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101석이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엄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접전 지역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2%씩 다 준다 하더라도 50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뭐 좀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저희가 치고 올라가야 될 때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희로서는 이 막판에 야당이 정권 견제나 심판에 대한 열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미약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미래통합당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막말 논란 말씀하셨는데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이번에 악재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그 악재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 주 초에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 오히려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이 막말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한 사실상 신종 관권 선거, 오늘 대통령께서도 선거 하루 앞두고 이 재난지원금을 뭐 신청하라든지 이런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고 어제 이인영 대표도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면 재난지원금 주겠다 이런 사실상 매표에 가까운 망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선거 너무 막바지에 나와서 저희가 부각시키지 못한 이 아쉬움은 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막판 저희 호소가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편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함께 또 관심 지역이 PK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그래도 정권의 이 견제의 힘을 야당에 줘야 된다 하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달아오르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아직 저희가 소기의 그런 바람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뭐 중앙선관위 조사를 보더라도 선거 전날과 선거 당일날 투표를 결정을 하는 분들이 한 10% 내외가 됩니다. 예. 그분들이 정말 야당의 견제의 힘을 주도록 최대한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주당과 같이요. 부동층 그리고 혹시 숨은 보수가 있다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어떤 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 3년 경제는 사실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금만 늘었습니다. 이 정권이 코로나 재난도 결국은 세금을 늘려갖고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 위기가 미중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위기가 기존의 그 경제 실정을 가져왔던 정책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저희는 세금만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만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견제의 힘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후보 자격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차 후보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법원은 통합당이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면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걸 문제라고 봤습니다. 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곧바로 최고위원회만 열어 제명한 게 잘못이란 겁니다. 앞서 통합당 지도부도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윤리를 거쳐서 하는 건데 비상한 상황에서는 최고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리위 소집을 생략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명이 이렇게 효력을 잃으면서 차 후보는 후보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제명으로 차 후보 논란을 잠재우려던 통합당 지도부로선 곤란하게 된 겁니다. 차 후보의 첫 문제 발언이 나오고 당 윤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을 때 한 번에 제명하지 못한 책임론이 당 내부에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선 당 지도부도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원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통합당은 오늘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판결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번엔 다른 정당들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도 선거운동 종료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거대 두 정당에만 국회를 맡겨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고 노회찬 의원의 묘역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은 그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을 찾았습니다. 여영국 후보가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곳입니다. 이제 1당도 결정되고 2당도 결정되고 집권 여당의 의석을 한 석 더 보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후엔 인천 연수울로 이동해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정미 전 대표를 응원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갑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총선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조한 건 호남이었습니다. 그러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만큼은 안 됩니다.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 행위입니다. 박지원, 정동영 후보 등 여러 민생당 중진들이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토종주를 이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안 대표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두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안 대표는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일 전남 여수에서 종주를 시작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과 통합당의 선거대책위가 공통적으로 꼽은 이른바 초접전지를 모아봤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정당이 직접 꼽은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가 공통적으로 꼽은 지역들만 모았습니다. 네, 서울부터 가보죠. 네, 먼저 최대 격전지 두 곳은 광진을과 동작을로 꼽혔습니다. 광진을의 고민정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대통령의 입 출신과 또 서울시장 출신인 야당 중진인 만큼 이목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는 것처럼 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모두 오차 범위 이내의 초접전입니다. 네, 그런데 동작을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좀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조사에 따라서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MBC의 마지막 조사는 두 후보가 다시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왔는데요. 게다가 이후에 보수정당의 우리공화당 동작을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통합당으로서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는 격전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파, 을은 여야가 모두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인데다가 대통령의 측근인 여당 중진 대 야당 대변인의 대결인데 여론조사상 지지율의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승패가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선 어떤 곳이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른바 조국 대전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용민 후보와 또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주광덕 후보가 맞붙은 남양주 병의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소수점 아래입니다.
역시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을 폭로해서 사법개혁의 대표주자를 자처하는 이탄희 전 판사와 보수 매체 발행인 출신의 김범수 후보가 맞붙은 용인 정도 치열한데요. 마지막 조사의 격차가 0.1%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이번 선거의 승부는 수도권 그리고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 난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당 성대위 모두 부산 지역들을 꼽았습니다. 86세대 주자인 김영춘 후보와 또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후보가 맞붙은 부산진 갑도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박재호, 이현주 후보가 마지막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지지율을 얻은 부산 남을도 양당이 모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는 곳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여야 모두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하는 지역구들 부산에 많습니다. 그 부산의 민심을 저희 JTBC 민심택시가 들어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는 곳입니다. 부울경 판세의 중심 부산에서 민심택시 출발합니다. 부산의 치열한 판세는 20년 지기의 생각도 갈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표를 주게 되었어요. 지난 총선 때는 진보당 쪽이 많이 갔는데 큰 어떤 게 나아진 게 없다는 거에 대한 민심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에 실시된 두 개의 조사에서 부울경만 따로 떼서 보니 한쪽은 민주당 우세로 다른 한쪽은 오차범위 내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조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부산 민생의 현장 자갈치 시장과 부산 신항에 가봤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받기다 하늘 별따인 게 이걸 일을 어째서면 좋겠노? 좀 없는 사람들 입장에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아고. 불경기의 책임은 다양하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 있잖아요. 나 솔직히 원하지 않습니다. 보는 게 그렇잖아요. 당쟁이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까 협조 못 해준다. 국회 출석 안 하면 그 사람들 월급 안 줘야 돼요 사실은. 보수의 아성이던 부울경, 그 중심 부산에서 민주당은 최근 성과를 내왔습니다. 4년 전 부산 18석 가운데 5석을 챙겼고 2년 전 지방선거 땐 시장도 처음 배출했습니다. 이번엔 10석이 목표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산엔 분노한 민심이 있다며 전석 탈환을 노립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표는 상당하고. 하지만 이 국면에서 통합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걸 따지기도 합니다. 너네들이 되면 됐지 덜하지는 않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국 둘 중 어느 여론이 더 큰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그럼 후보자들은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산 북강서갑의 두 후보가 직접 민심택시에 올랐습니다. 다니실 때마다 악수만 해도 그 민심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하고는 전재수는 좀 다르다. 진짜 우리 무능하고 또 오만한 문재인 정권 분노가 임계점에 이제 도달해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머물다 마지막 조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싸움하는 정치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표심을 아마 폭발시킬 겁니다. 이렇게 양보 없는 경쟁도 이제 오늘 밤이면 끝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부산의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미래당이든 이 낙후된 곳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을 줘야죠. 그게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속에 그 사람을 뽑는다. 4월 15일은 우리 모두 그 사람 뽑으러 가요. 그 사람 그렇죠. 민심택시 박소연입니다. 네, 내일 투표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투표 시간을 따로 잡다 보니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 무증상 자가격리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외출 금지가 풀리는 시간 자체도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격리 장소로 돌아오면 곧바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밟아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자가격리 유권자 수는 현재 정부가 집계 중입니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6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중 어느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선관위가 각 방송사의 예측 또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내일 오후 6시 15분으로 늦췄지만 자가격리자들은 이 결과를 안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명이 투표하면 바로 기표소를 소독한 뒤 다음 사람이 투표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개표 작업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례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가 50cm 가까이 길어지면서 수개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개표 결과는 16일 오전 2시, 비례대표 개표 결과는 16일 오전 8시는 돼야 윤곽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투표 인증을 위해 선관위가 제공한 비닐 장갑을 벗고 손등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이렇게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해외 공관에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왔더라도 지난 1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은 내일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유학생 A씨는 지난달 27일 선거 사무가 중단됐다는 통보를 영국 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어렵게 항공권을 구해 지난 1일 귀국했지만 국내에서도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투표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지난 2일 귀국한 B씨도 투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관에서 투표를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흘 만에 서둘러 귀국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에 메일을 보냈으니까 지금 항공권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신청한 유권자가 국내에서 투표하려면 재외선거가 시작되는 1일 이전에 귀국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그리고 다시 국내에서 중복 투표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미국에서 선거 사무가 진행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선관위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재외공관 투표가 취소된 유권자는 8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지난 1일 이전에 귀국했다고 신고한 4,8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는 귀국했더라도 투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재외선거를 신청하지 않았던 유권자는 내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JTBC는 내일 오후 4시 40분부터 총선 개표 방송 2020 우리의 선택 물음표를 던지다를 보내드립니다. 유권자의 고민을 담은 단편 영화를 비롯해서 기존 선거 방송의 틀을 깨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투표 마감 뒤인 오후 6시 15분에는 JTBC가 새롭게 만든 당선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구 승패 등을 예측한 결과도 공개합니다. 이윤석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개표 방송 일부에 공개되는 단편 영화 출발선입니다.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고등학생의 짧은 성장담을 다뤘습니다. 취업, 주거, 건강 등 유권자의 다양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임필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박호산, 김기천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오후 6시 15분엔 JTBC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고려해 발표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정당별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지, 지역구별 승패는 어떻게 될지 등을 예측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JTBC 자체 여론조사와 함께 선거 기간에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예측조사 발표에 이어 토론도 펼쳐집니다. 표로 던져진 유권자의 물음에 4인 4색 패널로 답을 준비했습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세연 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표심을 분석하고 21대 국회를 전망해봅니다. 민심청원에 접수된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개표방송 중 수시로 전합니다. JTBC 총선 개표방송은 새롭게 바뀐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스파이더캠 등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거 상황실엔 초대형 LED와 터치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블록으로 만든 국회의사당 모형도 준비했습니다. 시시각각 들어오는 선거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선거를 하루 앞둔 현장들을 취재했습니다. 수백 대의 CCTV가 사전투표함을 철통 방어하고 있고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투표소마다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찾아온 국회의원 선거.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수험생 손섬한입니다. 24살 이유진입니다. 82세 김규순 할머니입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4,399만 4,247명. 사전 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저마다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뽑게 되는 분이 당선된다면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엠번방도 그렇고 요즘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많은데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을 냈으면 좋겠고 그 쌈 좀 안 했으면 좋겠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곳곳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밀착 카메라에서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 직원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곳 선거 종합상황실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 대형 모니터에는 수백 대의 CCTV 화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전투표가 있었죠. 그 투표함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곳으로 경보음이 곧바로 울리게 돼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소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방역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14,330개의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제 뒤로 방역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이런 투표 안내소에서 위생 장갑을 받아서 끼고 기표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닐 위나 손에 이른바 인증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투표장으로 향하는 줄이 길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끼리 밀접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지금 1m 간격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1m 간격으로 줄을 서서 끝까지 기다린 뒤에 이렇게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발열 검사까지 해야 합니다. 개표소도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개표하는 책임 사무원들 교육이 한창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밀봉된 투표함은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이번 정당 투표엔 35개 정당이 뛰어들었습니다. 48cm 길이인데 지난 총선보다 10cm가 넘게 깁니다.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사무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덮친 겨울과 봄, 선거일인 내일의 풍경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번 투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변동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저는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4년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타협적으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가면서 4년을 기다린 선거,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진 곧 결정됩니다. 곧 있으면 선거운동이 끝나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참여율이 본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내일입니다. 밀착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새로보다 시간입니다. 내일 총선에 당선자가 달게 될 배지가 공개됐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자석으로 달 수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이라고 합니다. 배지는 수차례 바뀌어왔지만 우리들의 한 표가 배지의 주인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한 표의 가치는 4,660만 원. 앞으로 4년의 예산 추정치를 유권자의 수로 나눴습니다. 2,000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심사할지 결정하는 한 표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 표의 가치는 돈만으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딸의 첫 주권 행사를 응원하고 아이들이 살 미래를 걱정하는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희망입니다. 단단한 사회 안전망과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삶,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한 표에 담을 기대와 그에 대한 물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내일 표를 던집니다. 오늘의 새로보다였습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위성. 그런데 행성도 모르는 위성입니다. 영상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되고 싶어 하는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만나겠다면서 이 기자회견 끝나고 가는 길을 보신 것처럼 1분 정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방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통합당 관계자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얘도 바뀌니까 왜 그래요? 어머 별일이야. 아니 우리가 저기 통합당 제2 비례정당 그리고 한국경제당 이거를 저희가 오늘 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뭐 반복해서 보셨는데 이렇게 기다린 끝에 결국 들어갔고 40분 정도 김 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결국엔 만나긴 만난 거네요. 그런데 약속을 안 하고 무작정 찾아갔던 겁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는데 일단 이은재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다. 위성정당으로 인정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위원장 얘기는 달랐습니다. 내가 민주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인 사람이 내가 딴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은재 의원께서 선전을 하시면은 속에 목격을 달성할 수도 있다. 네, 김 위원장 또 한 번 당적을 민주통합당 이렇게 헷갈려하는 말실수 눈에 띄기도 했는데 아무튼 핵심은 다른 당이란 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래통합당의 자타공인 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만나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이 대표는 자신이 당선되면 통합당으로 들어갈 거다. 목표 의석은 5석이다 얘기했다고 하고요. 김 위원장에게 둘이 같이 찍힌 사진이 인쇄된 새 명함까지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뭐랄까요, 덕담 수준의 답만 했다는 게 통합당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본 행성도 모르는 위성정당이라고 제목을 잡았군요. 이 대표는 며칠 전에 혈서를 썼잖아요. 손은 괜찮습니까? 네, 뭐 어제 밤까지는 아팠는데 오늘 좀 괜찮아졌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오늘도 뭐 국회에 오른손 검지에 붕대를 감은 채 나왔습니다. 그제 서초동 대검 앞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키겠다면서 혈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진기 이런 단어가 대화 중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생소한 단어인데 보통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소독약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진짜 피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피로 썼는데 나중에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모자랐어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물 같은 거 좀 섞었어요. 소독약. 맞아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더 물어봤습니다. 소독약 이제 피가 나니까 소독하려고 가져왔던 건데 아무튼 섞은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대표는 병원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안 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선거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초라해진 선거의 여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자 유일하게 구치소 접견 가능한 인물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경기 하남 이창근
후보를 지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12년 대선에 함께 고생했던 국민입니다. 아직도 차짓한 교도소에 계시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네, 박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감정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두 사람은 1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아래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이런 상황을 들은 겁니까? 예, 유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는데요. 아침에 서울구치소 접견 가서 유세 지원 간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또 유 변호사 말을 인용해서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했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은 유 변호사한테 본인이 직접 먼저 요청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허락한 걸 보니까 자신을 밀어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박 전 대통령 일정과 동선 담당해온 행정관 출신입니다. 네, 아까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일 때 별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선거에선 전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처음 맞는 이번 총선에선 박근혜 마케팅이 거의 힘 못 쓰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떨어진 걸 필두로 친박계 후보들 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참고로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도요.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 석방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했다가 일주일이 지난 12일에 단식을 멈춘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불시착. 그런데 국토종주의 불시착 뒤에 물음표까지 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주간의 국토대종주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뒤에 투표용지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먼저 국민의당 기호 10번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1번을 찍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나올 텐데 손을 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10여 초 만에 다시 10번 국민의당 맞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11번 찍었던, 잠시 잘못 찍었던 이 사진을 놓고서 다른 당 찍었다. 하필 11번은 친박신당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요? 예,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 대표 쪽 캠프 관계자 얘기인데 이 피로가 누적돼서 안 대표가 서 있기도 힘든 탈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당 관계자 얘기를 또 인용해드렸는데요. 땀과 눈물이 범벅돼서 시야가 잘 안 보였다. 마치고 나서 바로 서울대병원 가서 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도 여야 모두 비판하면서 합리적 균형자 역할을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집 근처 투표소 가서 예정대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